오늘 사연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절 챙기려 결혼도 못한 친오빠가 죽자 잘 됐다고 하며 오빠의 집을 장남인 시숙에게 주려는 시모와 그 집에서 파티를 벌인 전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대학교에서였어요. 같은 과 같은 동아리였던 터라 친해지지 않는 것이 힘들었고 사는 방향도 똑같아 동아리 활동이 끝나거나 학교 축제 같은 것이 끝나면 늘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청춘이 그렇게 함께 붙어 다니니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눈이 맞았고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무려 10년이나 연애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길게 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다 보니 워낙 어릴 때 만나 결혼 정력이 때까지 만나다 보니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나 있었다.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저희의 연애가 길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모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두 분 다 여의었어요. 그 후로는 10살이 오빠가 저를 키우다시피 했죠. 오빠는 저의 보호자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죠. 저를 반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장가도 가지 않은 채 뒷바라지에만 매달린 오빠. 덕분에 저는 대기업에까지 입사할 수 있었고요. 그런 오빠가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고 또 미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시모 눈에는 그게 그냥 탐탁지 않은 집안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오빠뿐 아니라 제 가정 환경 전체가 다요. 그런 시모의 생각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남들이 볼 땐 고아가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첫 만남에 저를 눈앞에 두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뱉는데 저도 참 화가 나더라고요. 부모님 같은 오빠가 있든 말든 어쨌든 부모님은 없다는 거잖아. 고와 아들 제발 엄마가 광고 바라는 거 아니잖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지 아들. 제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저보다 더 놀란 남편은 저보다 먼저 나서 흥분을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혜인이 이번에 대기업 입사했다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아? 나는 엄마가 그렇게 뒷바라지 해줘도 대기업은커녕 중소기업에서도 연락 한 통 안 오잖아. 그렇게 따지면 내가 더 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결혼 전제로 만나게 해줘. 남편 말에 시모의 표정이 잠깐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단호해졌어요. 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너는 아직 기회가 안 온 것뿐이야. 좀 더 준비해서 다시 뛰어들면 못 들어갈 회사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대기업을 들어갔다 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야.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냥 연애만 해. 연애만. 엄마도 우리 아들 연애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으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 저 역시 이런 집안 싫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곧장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차디차게 뿌리치고 돌아올 만큼 굳건하게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흘 밤낮을 찾아와 울고불고 빌고 오빠까지 찾아가 자기는 정말 제가 아니면 죽는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형님, 저 정말 혜인이 없으면 죽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혜인이 사랑하는지. 저 이대로 못 헤어져요. 그러게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 혜인이를 많이 사랑하는 건 알긴 하지만 나도 우리 혜인이 싫다는 집안에 시집 보내기 싫어. 시집살이 당할 게 훤히 보이는데 나한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동생을 그 구렁텅이에 어떻게 밀어넣겠어? 그냥 포기해. 엄마가 그렇게 싫다는데 어쩔 거야? 저희 엄마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동생 좀 설득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라도 주라고요. 제가 꼭 엄마 설득해서 이 결혼 허락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며느리 아내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일단 허락이나 받고 와서 이야기해. 오빠의 한마디에 남편은 결연하게도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잘 지냈니? 내가 전화를 왜 했냐면 앞전에 있었던 일 미안했다는 말을 하려고 연락했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게 누굴 탓할 일이 아닌데 내가 너무했어. 그때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아들이랑 결혼 전제로 잘 만나봐. 솔직히 시모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길게 내쉰 시모의 한숨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땐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탓에 그 한숨까지도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나 봐요. 결국 저는 시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되던 해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 날 저희 쪽은 온통 눈물바다였어요. 오빠는 저를 꼭 안아주며 울고 저도 오빠의 품에 안겨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 곁에 있던 남편도요. 모두가 우는 와중에 한숨만 푹푹 내쉬며 혀끝을 차는 사람은 오로지 시모뿐이었죠.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 모습이 왜 보이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었고 제가 잘하면 시모도 곧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거니 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처럼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대놓고 미워하는 시집살이였다면 그만큼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시모가 아주 영악한 게 그때까지는 남편이 저에게 거의 미쳐 있다시피 하니 아들이 있을 땐 저에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게 진심인 줄 알았죠. 우리 며느리 오느라 힘들었지? 우리 며느리 온다고 내가 상다리 휘어지게 준비했으니 마음껏 먹어.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식사는 어머님이 준비해 주셨으니 뒷정리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다음부턴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 쉬고 계세요. 아셨죠? 아니야, 괜찮아.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뭘 한다고. 너도 이제 내 딸이랑 진배 없으니까 시댁이라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푹 쉬다가. 그렇게 살갑게 굴던 시모는 남편이 화장실을 간다든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순간 가면을 벗듯 아주 재빠르게 얼굴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곤 절 향한 구박을 아낌없이 퍼부었습니다. 너는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진짜 가만히만 있을 거니? 어디 어른이랑 식사하는데 엉덩이 딱 붙이고 겸상을 하고 있어? 내가 같이 먹자고 해도 네가 사양하면서 시어머니랑 남편 다 드시고 나면 먹겠다고 해야지. 그리고 뒷정리는 무조건 네가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아니, 어머님이 아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가만히 있을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내가 시키면 뭐든 다 할 거야? 바닥에 키라고 하면 그것도 할 거냐고?
분위기 보고 눈치 봐가면서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다 티가 난다니까. 이렇듯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저를 구박하던 시모는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환한 얼굴로 돌아오더라고요. 다 먹었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 먹는지 봐. 보기 좋다, 보기 좋아. 다 먹고 과일도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소파에 가서 쉬어. 알겠지? 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 뒷정리 잘해요. 아유, 됐어. 아무렴 살림만 몇십 년은 나보다 더 잘할까. 그리고 친정에 와서는 그냥 쉬는 거야. 아직 내가 힘이 있으니까 쉬어도 돼. 나중에 내가 힘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네가 해줘. 그 전환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처음엔 제가 밥 먹다 말고 악몽을 꿨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처음엔 이렇듯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시모가 황당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정신병을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흐르니 놀랍게도 그 모습에도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짜증이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저도 제 나름대로 이를 갈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챙겨 오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뭐하니? 회사니? 아, 저 오늘 오빠 생일이어서 하루 쉬고 지금 오빠네 가려고 해요. 제가 챙기지 않으면 미역국은커녕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않을 사람이라서요.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1년에 단 한 번뿐인 가족의 생일이잖아요. 오빠는 제 생일이면 동네 잔치라도 열 것처럼 유난을 떨면서 정작 본인 생일은 잊고 지나가거나 알고 있어도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여전히 혼자였고 만나는 사람도 없었으니 매년 제가 꼭 챙겨야 했습니다. 시모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고요. 그런데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픽 하고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유난이다. 됐고 우리 집에 와. 일 마치면 우리 집에 오라고 하려 했더니 아예 회사를 가지 않았다고 하니 오히려 더 잘 됐네. 네? 오늘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보는 사이니 우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보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생일 같은 쓸데없는 거 챙길 생각 말고 여기 와서 내 얼굴이나 보고 나나 챙길 생각을 해. 저에게 오빠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시모의 입에서 오빠의 생일을 쓸데없는 이라고 하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이 뇌를 통하지 않고 곧장 입으로 확 튀어나가더라고요. 아니요, 싫어요. 저한테는 오빠 생일이 쓸데없는 날이 절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큰일 아니면 오늘은 어머님이 포기하세요. 이렇게 쓸데없이 저 부르지 마시고요. 너 지금 감히 내 말을 거역한 거니? 거역이 아니라 거절이죠. 그래? 두고 보자. 네가 결국엔 어디로 가게 될지. 시모는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저를 비웃는다 싶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차라리 고함을 지르고 화를 냈더라면 그 정도로 불안하진 않았을 텐데 두고 보자는 식으로 조용히 전화를 끊으니 그때부터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보통 시모가 아닌 정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시모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오빠의 집으로 갈 채비를 서두르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에 혼자 있는데 많이 아프시대. 나는 지금 회사에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지금 좀 가봐. 나도 최대한 빨리 가도록 노력할게. 참 대단한 시몬은 아들에게 연락을 해 아프다며 호들갑을 떨며 연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꾀병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얼른 가보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는 순간이지만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하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아주 만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서니 다 죽어가는 척 골골거리던 시모가 제가 혼자 온 것을 확인하고는 표정을 싹 바꾸어 웃어 보이더군요. 그리곤 아주 거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두고 보자고. 결국 내 뜻대로 다 됐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아프다는데 고작 네 오빠 생일이나 가게 두겠어? 당연히 나한테 가보라고 하지. 울컥한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키며 손이 떨려오더라고요.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를 꼭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하냐고요. 이럴 거면 결혼 허락이나 하지 말지. 왜 결혼은 하라고 해서 사람을 못 살게 괴롭히세요? 나라고 허락하고 싶어서 허락했을까?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는 거 계속 반대하면 영 끊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일단 허락은 하고 곁에 두고 이렇게라도 괴롭히면서 화풀이라도 해야지. 이제 시작이니까 각오해. 그러게 누가 반대하는 결혼 하라고 했니?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너무 기가 막히면 웃음이 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그저 헛웃음만 실실 나왔고 시모는 그런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 순간 가장 이상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 걱정에 달려온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재빠른 시모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며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다시 그 자리에 드러누워 아픈 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늙으면 죽어야지. 괜히 사돈 총각 생일날 아프기나 해서 미안하구나. 나만 아니었어도 오빠 생일상이라도 차려주고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그만 화내. 어? 거기에다 이런 말까지 하며 소름이 끼치는 연기를 하는데 졸지에 아파서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쥐잡듯이 잡는 며느리 되기 딱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시모에게 당한 것이 많았던 터라 이런 상황을 대충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한 수로 시댁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는 끝까지 혼신의 연기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실망했다는 눈빛으로 보더군요. 저는 두 사람의 눈빛을 받으며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했던 것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시모의 앙칼진 목소리가 시댁을 가득 채우고 모든 것이 연기였음을 들킨 시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게 아니라 라는 변명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망했던 표정은 자연스럽게 시모를 향하고 있었고요. 저는 더는 그 어떤 설명조차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녹음한 모든 것을 들려준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 오빠의 생일조차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오빠 집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재료들을 보는 순간 생일이었단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이미 가게를 가서 한참 장사를 하고 있을 시간이라 이미 챙기기에도 늦은 시간이었죠. 그때부턴 너무 속이 상해 눈물까지도 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다 싶더니 저에게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중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까지 녹음까지 해서 사람 망신을 줬어야 했어? 아까 그걸 다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그동안 참 많이 억울했겠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냐고. 당신은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를 이겨먹고 싶었던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그렇게 억울했으면 그냥 나한테만 조용히 들려주면 됐었잖아. 진짜 웃긴다. 나한테 그런 탓을 한다고? 애초에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추궁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어머님이 그딴 짓을 하지 않았으면 됐잖아.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이러기 싫다고! 결국 그 사건은 남편과 제 다툼으로 이어졌고 제대로 된 결말도 화해도 없이 싸움이 끝나버렸습니다. 둘 다 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다툼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저희 사이는 점점 멀어만 갔죠. 그리고 그 무렵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숙이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시숙은 다른 지역 회사에 다니며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직을 하면서 살던 곳이 마땅치 않다며 시댁으로 들어온 거였죠. 직장 생활을 저희보다 훨씬 오래 했을 텐데 도대체 그동안 번 돈으로 뭘 했는지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말은 또 어찌나 번지르르 한지 입만 열었다 하면 이런 말을 늘어놓더군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우리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길게 기다릴 것도 없어. 아주 조금만 있으면 밍크 코트는 물론이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집도 좋은 데로 이사시켜드리고. 이럴 때마다 시모는 입이 찢어지라 웃으며 장남 최고 타령을 해댔고요.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라니까. 엄마는 우리 장남 믿는 거 알지? 꼭 성공해서 이 엄마 호강시켜줘야 해. 이처럼 시모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시숙은 시모보다 더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를 종처럼 부려먹으려 드는 인간이었거든요. 시숙은 늘 혼자 살다 보니 집밥이 그리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는데요. 다들 집밥이라면 엄마 밥이 당연히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시숙은 언제나 집밥 타령을 하며 저에게 연락이 와 뭘 그렇게나 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부탁이었던 것이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갔고 어느 순간부턴 주말마다 어김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애둘러 곤란하다는 내색도 해봤지만 아예 듣지를 않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반복이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몸살기와 생리통이 겹친 날이었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도무지 가시질 않아 누워서 골골대고 있었거든요. 하필 그때 시숙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재수씨, 오늘은 몇 시에 와요? 저 오늘도 가야 하나요? 오늘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쉬어야 할 것 같은데요. 목소리도 잔뜩 가라앉아 있었으니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들어도 아프구나 싶었을 텐데 시숙은 제가 아프다는 말을 했음에도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에이, 몸 안 좋은 건 여기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하면 다 낫는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와요. 아, 그리고 재수씨, 이번 주에는 갈치 좀 굽고 된장찌개 좀 칼칼하게 끓여줘요. 된장하는 고기 말고 꼭 조개 넣어주고요. 호박 많이 넣고 두부도 많이. 알다시피 내가 집밥 많이 그리워서 그래요. 아픈 사람한테 대뜸 메뉴 주문이라니. 저도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밥이 그리우면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되지. 왜 매주 저한테 이러세요? 아주버님, 사실 저도 주말마다 시댁에 가면 피곤해요. 이렇게까지 대놓고 말했음에도 시숙은 정말 알아듣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아예 알아들을 생각이 없었던 건지 능청스럽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이, 그런 소리 마요. 죄수 씨 음식이 워낙 입에 맞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밥도 같이 먹어야 더 빨리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가족끼리 자주 봐야 정도 쌓이는 거지. 아니요. 가족 정이 쌓이기 전에 제가 몸살이 날 것 같아서요. 죄송한데 이번 주는 좀 쉴게요. 말씀하신 갈치구이랑 조개랑 두부, 호박까지 많이 들어간 된장찌개는 어머니께 해달라고 하세요. 이런 일들을 겪으며 왜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엄마 집에 비료부터 사는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어느 여자가 눈치라곤 밥 말아 먹으려고 해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돈도 없는 남자를요. 어쨌든 저는 시숙이 시댁에 들어오며 본격적으로 더욱더 거리를 두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저에게 섭섭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형이 엄마 집에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했는데 당신이 싫다고 했다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대놓고 싫다고 할 수가 있어? 정말 섭섭한 사람이 누군데 저에게 저딴 반응을 보이니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또 그렇게 말해? 나 아픈 주말에 전화가 왔길래 분명 아프다고 했어. 그런데도 오라고 하는데 아주버님이 부르니까 아파도 죽어도 갈게요. 그래야 했어? 남편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심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같이 밥 먹자고 부르는 게 확실해? 나 부려먹으려고 부르는 거 아니고? 시댁에 가면 나만 온종일 주방에서 일하고 당신네 식구들은 입만 벌리고 있잖아. 당신 같으면 가고 싶겠어?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하냐? 고작 밥 한 끼잖아. 고작? 그렇게 간단해 보이면 당신이 해. 그리고 말 잘했네. 나 당신 집 하녀 아니고 며느리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하녀라고 했어? 왜 오버하고 그래? 지금 당신이나 당신 집에서 하는 꼴을 봐. 내가 며느리 취급이나 받고 살고 있나. 정 며느리 타령이 하고 싶거든. 요즘 며느리 대접은 어떻게 해주는지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그딴 말을 하지 그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남편은 괜히 내가 여자 말발을 어떻게 이겨 한마디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댁 문제가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니 시댁이라는 말만 들어도 징글징글한 지경이었습니다. 곁에 두고 괴롭히려고 결혼을 허락했다던 시모나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그 다짐을 해놓고 결혼 2년 만에 시댁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린 남편이나 너무나도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혼에 관해서도 계속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남편의 미래가 밝아 보이질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연애까지 합쳐 12년이란 세월이 제 발목을 또 잡더라고요. 결국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그럼에도 내가 노력을 한다면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한 번 더 이혼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와는 매일 통화를 하고 지냈는데 그날따라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날이 있기도 했어요. 물건이 유난히 많이 들어오는 날이거나 주방 대청소를 하는 날 등 주로 운영하던 식당이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대방은 오빠가 아닌 오빠 가게의 직원이었습니다. 출근을 했더니 오빠가 가게 안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 혼자 남아 정리를 하다 쓰러지게 된 것이었는데 뇌출혈이었고 발견이 너무 늦어버린 거였습니다. 끝내 오빠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그리고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오빠를 보내고 난 후 저는 당연히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장에 서서 있는지도 모르겠던 그 와중에 시댁 식구들은 뭐가 그리도 신이 나는지 하하 호호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더군요. 오죽했으면 조문객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도 목젖이 다 보여라 웃는 남편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을 불러다가 한 소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파악도 하지 못하고 웃고 떠들 거면 당신 식구들 싹 다 데리고 가. 위로나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니까 그냥 가라고. 뭘 또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도 계속 웃고 떠들었던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장례식장이라고 해서 계속 울기만 하고 있어야 해? 종일 울상으로 있어야 하냐고. 누가 들으면 눈물이라도 흘린 줄 알겠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의 식구들 눈물은커녕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내 웃고만 있었다고. 오죽했으면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있을까. 하여튼 가. 지금이라도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식구들 챙겨서 가라고. 저는 고함을 확 질렀고 남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표정을 보고 뒤따라 나온 시모가 제 고함을 들었는지 저에게 무섭게 다가와 화를 내더군요. 우리라도 좋아서 장례식장에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우리도 찝찝하고 무서워서 싫다 이거야. 다 자기 생각해서 있어주는 건데 어디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고함을 질러대? 사람 불러서 쫓아내지 않고 고함만 지른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머님 장례식장에 가서 지금 어머님이랑 어머님 두 아들이 하는 것처럼 실실 웃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으면 어머님은 편안히 눈 감으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지금 재수없게 무슨 그딴 소리를 해? 이 건방진 거사! 시모는 제 도발에 제대로 열이 받았는지 급기야 욕까지 하기 시작했죠. 그런 상스러운 말은 들어본 적도 처음이라 당황하긴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탁탁 털어내주며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욕할 시간 있으면 우리 오빠한테 절이나 한 번 더 하고 아들 데리고 집에나 가세요. 그리고 그 넘치는 힘으로 아들 집밥이나 좀 만들어 먹이고요. 제 말에 제대로 긁힌 시모는 저에게 가진 욕을 하고선 시숙을 데리고 그대로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내심 둘째 아들도 데리고 가길 바랐는데 그 아들은 양심에 찔렸는지 가지도 않고 제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남편은 너무 피곤하다며 먼저 가버렸고 저는 1시간가량 오빠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후 오빠의 집으로 향했죠.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웃음소리에 멈칫했습니다. 분명 오빠는 이제 없는데 거실에는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서서히 문이 열리고 제 앞에 펼쳐진 기막힌 광경에 숨이 멎을 것만 같더라고요. 피곤하다며 집으로 먼저 간 남편은 물론이고 시숙과 시모까지 모조리 다 오빠 집 거실에 둘러앉아 술을 먹으며 파티를 벌이고 있더군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이에요? 여기 우리 오빠 집인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설마 당신이 다 데리고 왔어? 저는 억눌러지지 않은 분노를 가까스로 누르며 물었고 세 사람은 나란히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 제 질문에 처음 입을 연 건 시모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비밀번호 알고 있던데? 네 생년월일. 어쨌든 이 집 너무 좋다. 그러니까 왜 들어와 있냐고 묻잖아요. 우리 오빠 집에.
왜 와 있겠어? 우리 장남 여기서 살게 해주면 어떨까 해서 미리 한번 와봤지. 그런데 너무 좋아. 다시 한번 집을 둘러봐도 너무 마음에 든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리곤 그 입을 다시 열었어요. 우리 장남 집 없었는데 네 오빠 집을 주면 되겠구나. 그렇지? 상의, 부탁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다 정해진 일이었고 저에게 통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름 끼치는 말에 헛웃음이 확 터져 나오더라고요. 오빠가 죽은 지 겨우 며칠이나 지났다고 남편과 집에 들어와서 달라말라 통보를 하다니. 애초에 쌓인 정도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도 다 털려나가는 느낌이었죠. 거기에다 옆에 있던 남편은 한술 더 뜨더군요. 그래 여보. 이 집 어차피 빈집인데 우리 형 주자. 우리 형도 장가는 가야지. 그리고 형님 운영하시던 가게는 내가 맡아서 할게. 뭐? 가게를?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이긴 누구 마음이야. 당연히 내 마음이지. 사실 나 아니면 맡아서 할 사람도 없잖아. 형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군 가게인데 이대로 남주긴 아깝지 않아? 나도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서 아깝긴 하지만 다 당신 생각해서 회사도 포기하고 가게 맡겠다고 하는 거니까 당신도 반대만 할 생각 말고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해. 아참, 이미 회사도 그만뒀으니까 그런 줄 알고. 참으로 대단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시모는 죽은 오빠의 집을 장남인 시숙에게 줄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하나뿐인 가족을 잃어 하늘이 무너지는 제 옆에서 오빠의 가게를 꿀꺽할 생각으로 회사까지 그만두었더군요. 장례식을 치르는 그 와중에 말입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꼴, 그런 상황까지 봤는데 그럼에도 이혼을 고민한다고 하면 제가 미친 여자이지 않겠어요? 제가 말한 마지막 기회란 그들이 제 발로 곱게 오빠의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오빠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 그 가게를 당신이 맡아? 회사까지 그만둬? 당신이 뭔데? 뭔 자격으로?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얼른 이 집에서 당신 가족 데리고 나가. 지금 당장! 마지막이라는 말에 힘주어 강조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태연하게 술잔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자격? 가족이잖아. 그리고 형님이 갑자기 가셨으니 누가 이 가게를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나라고. 당신도 이제 곧 상속 절차 시작될 텐데 괜히 피곤하게 법적 분쟁 만들지 말고 좋게 좋게 나한테 넘겨.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여기 우리 형이 살 거라니까. 그래, 그냥 넘길 건 얼른 넘기고 우리 화목하게 잘 지내보자. 너희 연애 10년, 결혼 생활 2년 통틀어서 요즘처럼 네가 예쁠 데가 없다니까. 네 집안도 그렇고. 죽은 오빠의 재산으로 본인 아들 배를 불릴 생각에 시모의 입은 찢어질 지경이더라고요. 입을 열 때마다 어찌나 썩은 내가 나는지 더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더군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뒤를 돌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 제 뒤로 세 사람의 비웃음과 자축하는 말들이 적나라하게 들려오더군요. 봐라, 내가 우기면 장땡이라고 했지? 우리 장남은 이 엄마 덕에 이런 집이 그냥 생겼네. 엄마도 엄마지만 우리 동생이 한몫했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냐? 그 덕에 이 집에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으면 집 달라는 말이나 꺼낼 수 있었겠어? 동생, 수고했어. 고생은 나만 했나? 다들 똑같이 했지. 어쨌든 형은 이 집에서 새 출발 잘하고
나는 가게에서 돈 끌어다 모아올 테니까 다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란 생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저는 악마와도 다름없는 그 인간들의 대화를 들으며 확신이 섰고 망설임 없이 112에 세 사람을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밖으로 나오니 세 인간은 신나서 술을 퍼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세 사람의 마지막 만찬을 기꺼이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저는 재빠르게 문을 열어주고 세 사람을 끌고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갑작스런 경찰의 등장에 놀란 눈을 하고 상황을 보던 세 사람은 이내 제가 신고했단 사실을 알아챘는지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 건방진 것이 감히 신고를 해? 그것도 가족을? 그래요, 재수씨. 일단 경찰들은 보내고 가족들끼리 대화로 풀자고요. 네? 당신 미쳤어? 경찰을 부르면 어쩌자는 거야?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 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얼른 경찰들 보내. 얼른. 세 사람은 여전히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저는 그 세 사람을 공평하게 한 번씩 훑어본 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집 준다고 한 적 있어? 나는 허락한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한 거잖아. 주인 허락도 없이.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그래. 우리 오빠는 물론이고 나 역시 당신들 같은 인간들한테 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경찰 따라가. 괜히 여기서 발악하다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얹어서 다른 죄 짓지 말고. 제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관들은 그들의 뻔뻔한 변명을 무시한 채 거친 저항을 하는 그들을 현행범으로 제압하며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저 집 구경에 나온 것뿐이라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집주인도 남도 아니야. 사돈, 가족이라고. 맞아요. 돌아가신 제 형님이라고요. 형님 집에 와 있는 게 무슨 죄예요. 이제 곧 유산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집인데 나는 그냥 동생이 들어와도 된다고 하길래 들어와 있던 것뿐이라고. 일단 나 이거 놓으라니까. 경찰이면 다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 끌고 가도 돼? 이렇듯 차를 타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 경찰차 안에서도 경찰서에서도 갖은 욕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기까지 해서 결국 제 우려대로 공무집행죄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이혼은 하지 못한다고 우기기 시작했고 소송이 시작되었죠. 소송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지체된 덕에 알게 된 것인데 시숙에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이야기까지 나눈 여자가요. 그런데 집도 돈도 없던 상황이라 많이 곤란했는데 마침 오빠가 죽고 난 후 그럴듯한 집이 생기니 아싸 하고 여자를 데리고 와 집까지 보여주고 청혼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오빠의 장례식이 있던 그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짓거리를 저는 모조리 다 그 여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듣고도 시숙 따위와 결혼할 여자는 당연히 없었고 곧장 파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대출 하나 없는 자기 집이라고 하더니 뭐? 그게 사돈총각 집이었어? 그것도 죽은 사람 장례 치르는 동안 나를 데리고 갔다고? 너 미쳤니? 네가 한 짓 중에 말이 되는 짓거리가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해? 그냥 파혼해! 갑자기 파혼이라니. 나랑 결혼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했었잖아. 집 때문에 그래? 집은 걱정하지 마. 지금 이혼 소송한다고 하는데 두 사람 연애만 10년 한 사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혼? 절대 못해. 이혼도 없던 일이 되고 나면 살살 구슬려서 그 집 받아올 수 있어. 너 진짜 미쳤구나. 내가 지금 네가 집에 없어서 파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 네가 인간 쓰레기라서 파혼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너라는 인간을 보는 것만 해도 소름 끼치니까. 이처럼 냉정하게 뻥 차인 시숙의 불행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시숙이 경찰서에서 엄청난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실이 회사 내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은 소문이 났는데 완전히 다 나지 않아도 워낙 자극적인 단어가 많아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꼴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미 오빠의 가게를 차지해 오빠처럼 호요식할 단꿈에 젖어있던 남편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도 어찌나 건방을 떨고 나왔는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본인이 살기 위해선 무조건 저를 붙잡아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은 소송 내내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우리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늘 그랬듯이 큰 산 넘기고 나면 더 좋을 거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좋아질 거라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거고. 끝까지 추악한 속이 훤히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거야 당신이 이 정도로 밑바닥인 거를 몰랐을 때고. 이젠 내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라는 걸 알아서 더는 기회를 주고 싶지도 않고 기대도 없는데 이걸 어쩌지? 밑바닥? 지금 그 말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 여기 너 말고 또 있어? 아내 하나뿐인 가족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기 형한테는 집을, 본인의 가게를 챙기려고 장례식장에서 사표까지 써내는 놈이? 야, 다시 생각해도 대단하다. 그렇게 욕심이 났어? 아무리 욕심이 나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는 아니지, 이 파렴치한 놈아! 저는 제 속에 가득했던 울분을 한껏 담아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죠.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더는 질질 끌지 말고 이혼도 좀 해주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 끌수록 네 상황만 더 괴로워질 테니까. 아, 그리고 10년 세월의 끝을 이따위로 더럽게 만든 게 너라는 걸 꼭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라. 어떤 말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남편은 고개를 더 쳐박았습니다. 그 모습이 불쌍하기는커녕 한심하기만 했네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수 그리고 그 모든 사단을 만든 시모까지 빼놓지 않고 법적으로 탈탈 털어 위자료를 모두 받아내며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까지 이혼하고 나자 전 시댁은 북적북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파혼당한 첫째 아들부터 이혼당한 둘째 아들까지 모조리 다 전 시댁에 모여 살게 되었으니까요. 헛짓거리를 할 땐 그리 쿵짝이 잘 맞아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던 인간들이 막상 쫄딱 망해 그 좁은 집에 갇히니 서로를 원망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 꼴을 전해 들으니 속이 참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시모와 두 아들들이 저와 제 오빠에게 무슨 짓거리까지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들인지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주었습니다. 남의 시선과 소문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 시모에게 이보다 더 치명적인 복수는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전 시모가 밖에만 나왔다 하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집 사서 장가간다고 그렇게 장난질하더니 그 집에 죽은 사돈 총각 집이었을지 누가 알았겠어? 진짜 소름 끼친다니까. 결국 그 집 첫째 아들은 파혼해 둘째 아들은 이혼당하고 저 집 구석에 돌아왔다잖아.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 소문 들었는데 그게 다 사실이었어?
미친 여편네 아니야?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생각을 해? 전시모는 고개를 들기는커녕 동네 마트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었죠. 그 후 저는 다시 제 삶을 단단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오빠가 없다는 사실에 사무치게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빠가 어디선가 저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으며 힘을 내고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침 흘리며 노리던 가게는 더 열정적인 분께 넘기게 되었어요. 오빠가 가게를 열 때부터 일했던 직원분으로 오빠 못지않게 가게를 운영해 주실 분이라 기쁜 마음으로 넘겨드렸고 현재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빠의 죽음 그리고 이혼까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저는 3개월가량 휴식을 취한 후 회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3개월의 시간 동안 모든 마음을 추스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인간 쓰레기였던 전 남편만큼은 완벽하게 떠나보내고도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후회도 없었죠. 그렇게 충전을 하고 돌아온 저는 다시 회사 생활에 충실하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잡생각이 들 틈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이제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왔네요. 가끔은 또 외로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속절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이야기가 부디 다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